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발굽으로 걷는 동물이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돼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목차에 나와 있는 순서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발굽 해부학을 보고 알 수 있었던 발굽의 역할에 대해, 그 다음으로는 힘줄과 관절의 역할에 대해,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달리기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발굽 해부학에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발굽은 발톱의 확장형 개념이며 말의 무게를 최대 3배 지탱할 수 있고 빠른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발굽 내부에 위치한 디지털 쿠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쿠션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충격 흡수입니다.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모형을 함께 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말의 발굽과 발굽에 연결된 뼈, 그리고 디지털 쿠션의 위치를 나타낸 모형인데, 디지털 쿠션은 콜라겐, 탄력 섬유 나발, 섬유 연골 및 지방 조직을 이루고 있어 말랑말랑하고 탄력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성분들을 바탕으로 발에 가해지는 힘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분산시키며 체중을 지탱하여 말이 착지할 때 디지털 쿠션이 압축되고 발굽 뒤쪽 절반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비밀은 인간의 17배 정도 되는 심장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온몸에 피를 순환시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쿠션이 압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순환 과정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의 다리와 발굽에 연결된 인대와 힘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대란 두 뼈를 연결하는 단단한 섬유 조직 밴드입니다. 인대는 힘줄보다 신축성이 적고 척추, 골반 등을 포함한 신체의 모든 관절을 안정시키고 보호합니다. 말의 인대 중 현수인대가 큰 탄성 지지대 역할을 하여 굴곡 근육에 큰 부하를 줄입니다. 힘줄은 주로 삼중나선으로 배열된 아이언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신축성과 반동 능력이 뛰어나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굴곡 힘줄은 고무줄처럼 늘어나 관절과 연골로 향하는 충격의 일부를 흡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달리기 메커니즘을 정리하자면, 말은 긴 다리와 엉덩이가 잘 발달되어 있는 달리기에 유리한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여 불필요한 근육이 많이 없고 근육이 체중을 지탱하지 않고 서 있는 게 가능할 정도라 달리기에 근육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많이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아주 적합한 구조인 관절, 힘줄, 인대와 발굽이 수행하는 충격 완화, 심장과의 빠르고 많은 혈액순환이 큰 폐의 역할과 어우러져 말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관절염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이런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관절염이란 가장 흔한 형태의 관절염으로 노인 혹은 활동적인 노동 인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발생이 나이와 관련되어 과다 사용이나 노화에 따른 연골 마모, 국수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골관절염의 치료에는 개념적으로 두 가지 측면, 즉 통증의 완화 측면과 관절 파괴와 변형 예방 및 치료의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제들은 골관절염의 염증과 통증의 조절을 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절 파괴와 변형 예방 측면에서는 비약물요법이 중요합니다. 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관절염의 유병률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시행한 국내 연구에 의하면 50세 이상 한국 성인의 37.8%에서 무릎 관절에 방사선적 골관절염을 보이고 14.3%에서는 증상을 동반한 무릎 관절의 관절염 환자로 보고되었습니다. 병인과 병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관절염의 병인으로는 전신적 요인과 국수적 요인이 있습니다. 전신적 요인에는 민족, 연령, 성별, 호르몬, 유전적 요소, 골밀도, 영양 상태 등이 있고요. 국수적 요인으로는 과거 관절 손상 경험, 비만, 직업, 운동 및 신체 활동, 관절 생체 역학, 근육 약화 등이 있습니다.
골 관절염의 병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의 관절의 경우는 이렇게 매끈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골 관절염이 진행되게 된다면 불규칙적인 관절감과 함께 연골 소실, 골경화, 연골 조각, 골낭포 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추가로 더 진행이 되면은 골극이 형성되고 연골 석회화가 진행되며 관절 주위가 섬유화됩니다. 제가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관절 모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관절 모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관절이 있기 때문에 연골이 있기 때문에 관절에서 뼈와 뼈가 움직일 때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골이 없어지게 된다면 뼈와 뼈가 직접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염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골의 파괴와 골극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라이칸의 손실이 원인입니다. 뼈 끝부분이 노출되고 그 하부의 신경이 노출되면서 통증과 경직이 발생합니다. 관절강이 좁아지고 손상된 연골이 제대로 복원되지 못해 뼈가 과성장하여 골극이 형성되게 됩니다. 관절강이 줄어들어 움직임이 제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절 주위의 섬유화 및 미세 골절은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감소하고 관절 운동 시 마찰음을 발생시킵니다. 관절강의 염증은 연골의 지속적 파괴와 통증을 일으킵니다. 관절 연골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절 연골은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절이 받는 충격의 완충과 관절의 움직임에서 마찰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관절을 보호합니다. 연골세포 제2형 콜라겐을 포함한 세포의 기질이 있고요. 프로테오글라이칸은 혈관과 신경이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연골은 혈액 공급이 부족하고 대사 능력이 낮기 때문에 손상 시에 자가 치유가 잘 되지 않고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되며 주변 조직에 영향을 미치다가 결국에는 골 관절염이 됩니다. 관련 그림입니다. 치료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통증의 경감, 뼈와 연골의 퇴행으로 인한 장애 감소, 예방을 통한 환자의 기능 상태 개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법이 있는데요. 약물요법으로는 증상의 완화, 즉 통증 기능의 조절이 있습니다. 타이레놀을 복용하기도 하며 NSAIDS는 콕스 효소 억제를 통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해 통증과 염증을 완화합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제, 즉 스테로이드, 히알루론산의 관절 강내 주사는 통증을 경감하고 기능 개선 효과를 보입니다. 그 외에 마약성 진통제 SNRIs 등이 있습니다. 관절의 구조적 변화를 완화하는 데에는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이 있습니다. 이는 관절의 구성 요소로서 이를 인공적으로 주입함으로써 관절의 구조적 변화를 완화합니다. 수술요법은 인공관절에 치환술이 있고 비약물요법에는 육상운동, 수중운동, 근력 강화, 체중 조절, 환자의 교육 시행이 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치 모든별 주제 탐구 주제인 해부학과 개인별 탐구 주제인 상아질 형성 부전증의 유전적 요인과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증상에 대해 발표하게 된 상아질 형성 부전증을 알아보기에 앞서 모든별 주제, 해부학과 관련하여 직접 만든 치아의 모형을 가지고 치아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아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범랑질, 상아질, 치수, 치은, 백악질, 치주인대, 치근, 치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범랑질은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흰색 부분입니다. 치수는 모형에서 붉은 빛을 보이는 부분으로 치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부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상아질은 혈관과 신경이 분포하는 부분입니다. 상아질은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아질의 탄력성으로 범랑질을 지지하여 범랑질의 취약성을 보완합니다. 그 이외에도 치은, 백악질, 치주인대, 치근, 치조골로 치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치아 구조별 특성을 바탕으로 치아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단단한 범랑질은 실제 치과대학이나 치아 번뜨기에서 사용하는 석고를 이용하여 표현했고, 범랑질보다는 부드러운 상아질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아질은 클레이로 표현했습니다.
나머지 치수를 통과하는 신경과 혈관은 낚시줄로, 치조골 부분은 단단한 뼈의 특성을 생각해 나무젓가락으로 표현했습니다. 치아 구조를 모두 알아보았으니 상아질 형성 부전증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상아질 형성 부전증은 불규칙적이고 저석회화된 상아질이 나타나는 유전 이상입니다. 제1형, 2형, 3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유백색의 치아, 비정상적으로 유연해진 상아질, 상아질 노출로 인한 교모 과정, 상아세관의 간격이 불규칙적인 것 등이 있습니다. 앞서 상아질의 구조와 특징을 알아보았을 때 정상적인 상아질은 상부 범랑질을 기능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아질 형성 부전증의 경우 상아질이 비정상적으로 유연해지기 때문에 이 기능을 하지 못하여 범랑질이 쉽게 파절되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아질이 교환면과 절치면에 노출되고 빠른 속도로 교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상아질이라도 범랑질의 직하방에 위치한 외투 상아질은 거의 정상이며 나머지 부분에서 심각한 형성 이상을 보인다는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제1형, 2형, 3형을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아질 형성 부전증 제1형의 유전적 요인은 COL1A1, COL1A2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이 유전자는 콜라겐 분자를 만드는 유전자인데 콜라겐은 치아와 잇몸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에 상아질 형성 부전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징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2형은 DSPP 유전자 돌연변이의 상염색체 우선 유전으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특징은 제1형과 비슷하지만 1형과 다르게 골형성 부전증과는 관련이 없으며 나이가 들면서 청각소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3형의 유전적 요인도 2형과 마찬가지로 DSPP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일어나며 미국의 브랜디와인 분리종에서 많이 발견되어 브랜디와인 타입이라고도 부릅니다. 상아질 형성 부전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유전 질환은 아직 근본적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아 감염과 통증을 완화시키고 교모에 의한 범랑질과 상아질 손실을 막고 치아 신미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의 구조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아질 형성 부전증의 유전적 요인과 증상, 치료까지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이 탐구를 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으로는 먼저 해부학적 관점으로 치아의 구조를 탐구한 점이 치아 관련 질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탐구를 진행함으로써 모든 것의 기초인 해부학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유전 질환에 관심이 있었는데 치아 관련 유전 질환을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구체의 역할과 혈액투석에 대해 설명해드릴 그럼 사구체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사구체는 신장의 안쪽에 있는 실타래처럼 동그랗게 뭉쳐진 작은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여과 기능을 돕는 것이 바로 사구체입니다. 신장을 정수기, 사구체를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더 잘 되겠죠? 혈액은 들토리 세동맥이라고도 불리는 수입 세동맥으로 들어와 사구체의 모세혈관 다발을 거치면서 물과 전해질, 그리고 각종 노폐물로 여과되어 보호막 주머니 속으로 분비됩니다. 이 주머니 속에 분비되는 노폐물은 사구체가 여과할 수 있는 분자량이 작은, 즉 무기염류, 포도당, 물 등이고 적혈구, 단백질과 같이 분자량이 큰 물질들은 여과되지 못합니다. 보호막 주머니 속에 만들어진 물질은 주머니와 연결된 세뇨관이라는 가늘고 긴 관을 통과하여 이동하는데 이렇게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은 혈액의 20%만이고 나머지 80%는 날토리 세동맥, 즉 수출 세동맥으로 빠져나갑니다. 짠! 이해를 돕기 위해 사구체 구조를 모형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왼쪽 실리콘관으로 표현된 수입 세동맥에서 혈액이 들어오면 털실로 표현된 사구체의 모세혈관에서 여과가 일어나 여과된 물질이 보먼 주머니로 이동합니다. 주머니와 연결된 세뇨관을 지나며 오줌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과되지 않은 물질은 앞서 말했듯이 수출 세동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구체는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사고체 모세혈관 어딘가에 여과 구멍이 막히거나 커져 여과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사고체 여과율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혈액에 노폐물이 걸러지는 양을 측정한 것을 사고체 여과율이라고 하는데요. 신장 기능은 사고체 여과율 수치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단계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고혈압, 당뇨, 단백뇨 등 원인 치료에 주력하게 되고 신기능이 60% 미만인 3단계부터 신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며 신기능이 30% 미만인 4단계부터는 신기능 저하로 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신장 기능이 15% 미만인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과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투석이 바로 혈액 투석을 말합니다. 신장의 기능을 잃어버린 만기 신부전 환자는 신장의 사구체 기능, 즉 여과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기술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이를 혈액투석이라고 하고 혈액투석은 작은 섬유관으로 되어 있으며 투석기를 구성하는 투석막이 반투막 역할을 하며 투석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관 안쪽으로 혈액이 흐르고 관 바깥쪽으로 투석액이 지나면서 투석막의 가몽보다 작은 노폐물은 제거되지만 혈구와 단백질은 투석막을 통해 이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결국 혈액투석이 사구체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사구체의 구조와 역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혈액투석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구체의 기능에 따른 혈액투석을 설명하려다 보니 사구체의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 따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사구체 구조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토리 모세혈관, 혈관 사이막, 토리 주머니입니다. 토리 모세혈관은 모세혈관이 분지되고 연결되어 형성되는 그물입니다. 모세혈관은 매우 얇은 내피세포로 덮여 있으며 내피세포 창의 지름은 50에서 150mm 정도입니다. 이 토리 모세혈관에서 여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사이막입니다. 혈관 사이막은 토리의 중심을 형성하며 혈관 사이 세포로 구성됩니다. 혈관 사이 세포는 모양이 불규칙하고 긴 세포돌기를 가지는데 틈새 이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 사이막은 포식작용, 혈관 사이 바탕질의 생산, 모세혈관 고리의 부착성 유지, 모세혈관 저항을 조절함으로써 토리의 혈류를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은 보호먼 주머니라고도 불리는 토리 주머니입니다. 앞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콩팥소체는 토리 주머니가 토리 모세혈관을 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토리 주머니와 모세혈관이 닿은 부분은 내장 상피에 해당하고 닿지 않는 부분은 벽 상피에 해당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죠? 추가로 이 사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세포가 무엇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발세포는 다리세포로도 불리는 내엽세포입니다. 사구체의 모세혈관에 달라붙어 있는 많은 돌기를 뻗고 있는데 인접한 돌기는 짝을 이루고 있지만 밀착되지 않아 이 간극에서 원료가 여과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